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대한축구협회는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U-23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며 그야말로 막장에 가까운 행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난 뒤에야 뒤늦게 선임된 이민성 감독은 중국에게 참패를 당하는 등 경기력 면에서도 지옥 같은 모습을 보이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는데요. 우리나라 U-23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1차전 이란과 무승부를 거둔 데 이어 2차전에서는 전력상 열세로 평가받던 레바논을 상대로도 고전 끝에 간신히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치러진 3차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에게 완패를 당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과 치욕을 안기는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황선홍 감독을 2024년 4월에 경질한 이후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민성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너무나도 늦은 타이밍이었죠. 2024 AFC U-23 아시안컵은 이미 2024년 4월에 막을 내렸고 결국 그 이후 감독 선임까지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아무 준비 없이 흘려보내고 만 겁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의 무능한 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U-23 대표팀은 한동안 정식 감독조차 없는 상태에서 친선 경기와 대회를 치러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중국에서 열린 팀 차이나컵에서는 베트남과 1대1로 비겼고 중국에게는 0대1로 패하며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정식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준비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고 감독 선임을 지연시킨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 이민성 감독이 부임하며 정식 감독 체제가 출범했지만 6월에 치러진 호주 대표팀과의 두 차례 친선 경기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홈에서 열렸음에도 1차전은 0대0 무승부, 2차전은 0대2 패배를 당하며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10월 A매치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23 대표팀은 지난 U-23 아시안컵에서 8강에 머물며 올림픽 본선 진출에도 실패한 팀으로 아시아 최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은 사우디에게 역대급 참패를 당하며 대량 실점을 허용했고 실점 장면 하나하나가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의 한숨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무려 0대4라는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큰 점수 차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열린 중국 판다컵에서도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을 상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0대2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죠. 이처럼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 최악에 가까운 흐름을 이어가던 가운데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2026 AFC U-23 아시안컵 대회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하필이면 우즈베키스탄, 이란, 레바논과 같은 조에 편성되며 다른 조들과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죽음의 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대진 운마저 따라주지 않았던 셈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아시아 축구의 절대 강자 중 하나로 꼽히는 이란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이란을 상대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매치업이었던 만큼 체력과 체격, 압박 강도 전반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경기 전체 흐름은 이란이 주도했지만 우리 대표팀도 순간순간 이란보다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선전했고 결국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도 우리 대표팀은 이란을 상대로 비교적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를 이어가며 몇 차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마무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스코어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득점을 위해 총공세를 펼쳤지만 끝내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경기는 결국 0대0 무승부로 종료되며 다소 답답하고 애매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대표팀은 2차전에서 조별리그 최약체로 평가받던 레바논과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우리 대표팀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고도 상대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고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는 레바논 공격수들의 침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전반 13분 박스 안에서 레오나르도 파라사인 선수를 완전히 놓치며 선제 실점을 허용했고 레바논을 상대로 끌려가는 충격적인 흐름으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대표팀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고, 이를 통해 어렵게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면서 간신히 경기 흐름을 되찾게 됩니다. 이현영 선수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전반전을 1대1 스코어로 마무리하고 후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바논을 상대로 1대1이라는 스코어 자체가 분명 아쉬운 결과였고, 불안 요소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시작 불과 2분 만에 수비 지역에서 치명적인 턴오버를 범했고, 이 과정에서 엘파들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며 또다시 1대2로 끌려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 중후반부터 점차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며 레바논을 상대로 확실한 지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5분, 다시 한번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재상 선수가 밀어넣는 골을 성공시키며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흐름을 완전히 탄 우리 대표팀은 70분, 강성진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며 마침내 3대2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고, 불과 5분 뒤인 75분에는 김태현 선수까지 쐐기골을 기록하며 스코어를 4대2로 벌렸습니다. 레바논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한 경기였지만 어쨌든 승리로 마무리하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레바논을 상대로 예상보다 훨씬 힘겨운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경기력에 대한 불안감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표팀은 연령별 대표팀마다 항상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아시아 최강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기본적인 볼 컨트롤 능력에서는 우즈베키스탄보다 앞선 모습을 보이며 점유율 면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90분 동안 볼 점유율은 68대 32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슈팅 수는 5대9, 유효 슈팅은 0대4로 오히려 크게 밀리며 공격 효율에서는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어떤 팀을 만나든 볼 점유율은 가져가지만 정작 공격에서는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날카로운 플레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의 뛰어난 개인 기량과 강한 피지컬에 밀리며 선수 간 1대1 경합에서도 계속해서 열세를 보이는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동안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기력 속에서 0대0으로 전반을 마무리했고 불안한 흐름을 아는 채 후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